마그누스 로트바일러. 그는 20년간 국가가 국민을 도살장에 버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시리아에서 불타는 시체를, 아프간에서 버려진 통역사들을, 리비아에서 총 맞고 쓰러지는 난민을, 아프간에서 버려진 통역사들을. 그가 내린 결론은 칼날처럼 명확했죠. 국가는 소수를 위해 피 흘리지 않는다. 300명? 그건 먼지입니다. 구조비용? 그건 천문학적이죠. 외교 충돌? 그건 치명적이죠. 그래서 국가는 입을 다뭅니다. 침묵으로 죽입니다. 2024년 11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날, 고려인 300명이 러시아에 덫에 걸렸습니다. 14일 뒤 우크라이나 도살장 출발. 여권 강탈. 가족 인질. 마그누스는 단언했어요. 이들은 죽는다. 막을 놈은 없다. 그런데 한 청년이 한국에 구원 신호를 쐈습니다. 마그누스는 비웃었죠. 한국, 14일, 꿈 깨라. 하지만 35시간 뒤 한국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누스는 그의 20년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합니다. 마그누스는 무엇을 봤을까요? 이제 한국의 백년빚이 청산되는 걸 여러분 함께 보시죠. 시작합니다. 근무지 도네츠크. 계약서 5조에 적힌 지명입니다. 건설 현장? 아닙니다. 전쟁터죠. 3년째 폭격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를 모집한다고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마그누스 로트바일러입니다. 독일 출신 국제안보 전문가죠. NATO에서 12년, 전쟁 현장 20년. 러시아 민간군 사기업?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이 계약서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취업이 아니라 사형 선고라는 걸. 중앙아시아 고려인 300명. 평균 나이 23세. 2024년 10월 이들에게 같은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노동자 모집. 월급 $3,000. 계약 기간 6개월. 비자 보장. 숙식 제공.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죠. 계약서 23조를 보십시오. 계약 파기 시 위약금 $10,000 즉시 지불. 24조. 가족 연대 보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망치면 가족이 갚는다는 겁니다. $10,000. 중앙아시아 가정이 5년 벌어야 모을 돈이죠. 300명 전원 서명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수법을 수십 번 봤어요. 시리아, 리비아, 아프간. 러시아 PMC는 늘 같죠. 가난한 청년을 찾습니다. 달콤한 숫자를 던집니다. 서명을 받아요. 그리고 여권을 압류합니다. 10월 28일. 300명의 여권이 사라졌습니다. 비자 처리라는 명목이었죠. 돌려받지 못했어요. 문의하면 처리 중입니다. 매일 같은 대답. 여권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죠. 그리고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 아파트 단지마다 나타났어요. 24시간 교대. CCTV 추가 설치. 복도, 주차장, 입구. 누가 나가는가? 누가 전화하는가? 모두 기록됐습니다. 협박은 총으로 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하죠. 파벨. 24세. 택시 운전사.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어머니가 일하던 시장에 사람들이 왔어요. 저 집 아들 계약 파기하려 한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사가 안 됐죠. 파벨의 여동생.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파벨은 3일 만에 항의를 철회했어요. 이게 300명 전원에게 적용됐습니다. 왜 고려인이었을까요? 1937년. 소련은 연해주 고려인 17만 명을 화물열차에 실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추방했죠. 이유? 일본 스파이 가능성. 말도 안 되는 명분. 1980년대. 아프간 전쟁. 고려인 청년 먼저 징집. 최전선 배치. 돌아오지 못한 이들 수천 명.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PMC는 다시 고려인을 찾았어요. 8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같죠. 약자를 먼저 부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을 먼저 전선에 던집니다. 출발일 11월 17일. 오늘 11월 3일. 14일 남았습니다. 비행기표? 이미 끊겼어요. 짐 싸는 법 교육?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방한복 필수 지참. 11월 우크라이나 영하 10도. 좋습니다. 이해돼요. 하지만 왜 방탄조끼 치수 제출을 요구합니까? 건설 현장에 방탄조끼가 왜 필요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건설이 아니니까요. 계약서 18조도 받습니다. 급여는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 6개월 계약. 6개월을 버텨야 돈을 받는다고요? 도네츠크 평균 생존 기간 8주입니다. 300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죠. 11월 4일 아침. 한 통의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파벨이 보낸 거였어요. 수신처 한국대사관. 제목 도와주세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한국이 움직일까요? 300명을 위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검토부터 시작하죠. 검토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일.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35시간. 파벨의 이메일이 도착한 시각은 11월 4일 오전 9시였습니다. 답장이 온 시각은 11월 5일 오후 8시. 35시간 만이죠. 제가 20년간 본 외교 관례로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보통 대사관은 이렇게 움직이죠. 접수 검토 상부 보고 회의 재검토 답변. 최소 2주. 길면 한 달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35시간 만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검토 과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사람을 불렀죠.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형식적인 면담일 거라고. 그런데 면담 장소가 달랐어요. 대사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직접 파벨이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로 왔죠. 11월 6일 오후 3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관 2명이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 남성과 40대 초반 여성. 정장 차림이었죠. 파벨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마디가 달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밖에 검은 세단이 2대 서 있었습니다. 감시 요원들이었죠. 한국 외교관은 그 차량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냈죠. 계약서 23조와 24조. 위약금과 가족 연대 보증 조항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파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은 언제 압류됐습니까? 10월 28일입니다. 가족에 대한 협박은? 어머니 장사가 안 됩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외교관이 파벨의 말을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문서가 나타났죠. 특별기와 절차입니다. 혈통 인정 기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보고를 받고 멈췄습니다. 특별기화.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겁니까? 35시간 만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먼저 조사하죠. 진위를 확인합니다. 법적 검토를 해요. 예산을 따집니다. 그런 다음 검토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한국은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밖 검은 세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감시 요원이었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파벨 나와. 명령조였습니다. 파벨이 일어서려는 순간 한국 외교관이 먼저 일어섰어요. 지금 외교 업무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외교?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까? 한국 외교관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죠. 감시 요원을 정면으로 찍었어요. 지금부터 기록합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감시 요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촬영당하는 순간 게임 규칙이 바뀌죠. 익명성이 사라지니까요. 감시 요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페를 나갔어요. 검은 세단이 출발했죠.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 다시 섰어요. 한국 외교관이 파벨에게 말했습니다. 300명 명단을 주십시오. 연락처도요. 72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72시간. 3일이에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메일 접수 35시간. 면담 성사. 제도 제시. 명단 요청. 72시간 약속. 이건 검토가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국가를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해왔죠. 대부분은 느렸어요. 신중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죠. 그런데 한국은 질문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깊어요. 72시간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11월 9일 오후 300명 전원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었죠. 상황 파악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입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300명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진행 중이라는 말. 그런데 상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0일 새벽. 고려인 청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이 증가했어요. 검은 세단이 3대에서 5대로 늘었죠. 교대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가족에 대한 압박도 확대됐습니다. 파벨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쫓겨났어요. 장소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죠. 다른 청년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고려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두려움이 확산됐죠. 저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전의 시작이었어요. 11월 11일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중앙아시아 노동력 확보 시도. 내용은 교묘했죠. 한국이 고려인 청년 300명을 특별기화 명목으로 데려가려 한다. 실제 목적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했죠. 숫자도 정확했어요. 300명. 특별기화. 이 단어들은 밀실 회의에서만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청이에요. 아니면 내부 유출. 둘 중 하나였죠.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로, 커뮤니티로.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도 결국 이용하려는 거네. 배신이다. 총알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사와 댓글이 날아왔죠. 저는 전쟁을 많이 봤습니다. 총이 나가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여론이 무기가 되는 전쟁이죠. 총알은 한 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300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어요. 고려인 커뮤니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믿어도 되는 거야? 파벨은 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정보전의 본질입니다. 진실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의심만 심으면 되죠. 저는 한국 측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전장은 언론과 여론입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저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이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차관급이었습니다. 직접 왔죠.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합동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통 국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협상은 대사관이 하죠. 본국에서 고위급이 직접 오는 건 국가 간 중대 사안일 때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00명을 위해 차관을 보냈어요. 국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출 위해 고위급 협상단 파견. 기사가 나갔죠. 이제 이 사건은 지역 이슈가 아니었어요. 국제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입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6시. 기사 하나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려인 구출 명목 5천만 달러 제시. 숫자가 정확했어요. 5천만 달러.
이 금액은 전날 밤 한국협상단과 카자흐 정부 간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수치였죠. 회의실은 밀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12명. 보안 서약서에 서명한 인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18시간 만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한국이 5천만 달러를 제시한 진짜 이유는 값싼 노동력 확보다. 300명을 데려가면 1인당 약 17만 달러.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평균 연봉 3만 달러를 감안하면 5년치 인건비를 선투자하는 셈이다. 계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듯한 논리였죠. SNS가 폭발했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다. 한국도 결국 이용하려는 거였네. 차라리 러시아가 솔직하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1시간 만에 2,000개. 3시간 만에 5,000개. 저는 이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작성자는 볼코프 통신이라는 현지 언론사였어요. 들어본 적 없는 매체였죠. 등록일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언론사였어요. 이 언론사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숫자였어요. 5천만 달러. 이 금액은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였죠. 누군가 회의실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회의실이 뚫렸습니다. 저는 한국협상단에 연락했습니다. 도청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한국 측은 즉시 움직였죠. 보안팀이 회의실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그 사이 고려인 커뮤니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벨의 휴대폰에 전화가 쏟아졌어요. 파벨, 이거 진짜야? 5천만 달러로 우리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파벨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했죠.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 이 세 글자가 의심을 키웠어요. 300명이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계약을 그냥 이행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우크라이나 가는 게 낫다. 공포보다 배신감이 더 컸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사 한 줄이 아니라는 걸. 설계된 공격이라는 거예요. 정보전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의심만 만들면 돼요. 11월 13일 오후 3시. 한국 보안팀이 발견했습니다. 회의실 책상 및 초소형 도청 장치. 손톱만 한 크기였죠. 신호는 300m 밖 건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추적했습니다. 수신처는 볼코프 사무실이었죠. 용병 브로커 볼코프. 그가 운영하는 인력 알선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뚫렸어요. 5천만 달러 수치는 녹음됐고 분석됐고 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18시간 만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는 걸. 이건 조직이었어요. 한국협상단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도청당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천만 달러 보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출발일까지 4일. 11월 17일이 코앞이었어요.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청당했어요.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집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도청 장치는 손톱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톱이 국가의 목을 긁었죠. 한국 보안팀은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수신처는 볼코프 인력개발 건물 3층이었어요. 알마티 시내 중심가. 겉보기엔 평범한 취업 알선 회사였죠. 보안팀이 전파 분석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최소 5개의 수신 장치가 작동 중이었어요. 회의실 하나만 도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 브로커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직이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한국협상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도청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죠. 이제 선택지는 2개였어요. 하나.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둘. 조용히 처리한다. 저는 첫 번째를 예상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폭로하면 정치 공세로 비칩니다. 상대는 한국의 조작이라고 반박할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카자흐스탄 검찰에 제보합니다. 익명으로.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뭘 노리는지. 직접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칼을 들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11월 14일 밤 11시. 카자흐스탄 검찰청 제보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내용물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도청장치 사진과 신호 분석 자료. 둘째, 볼코프 계좌 거래 내역. 러시아 PMC로부터 1인당 5,000달러씩 300명치. 총 150만 달러. 셋째, 통화 녹음 파일. 고려인은 저항 없다. 300명 확보 완료. 17일 출발 확정.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죠. 정부시설 불법 도청, 허위정보 유포, 인신매매 알선, 해외 자금 수수. 11월 15일 오전 9시. 검찰이 볼코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들어갔죠. 볼코프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컴퓨터, 서버, 휴대폰, 계좌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도청장치 6개도 발견됐죠. 회의실뿐 아니라 호텔, 카페, 공항 라운지까지 설치돼 있었어요. 볼코프는 한국만 감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감청하고 있었죠. 검찰이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송금 기록이 나왔어요. 러시아 PMC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왔죠. 시리아, 리비아, 수단. 분쟁 지역마다 볼코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브로커가 아니었어요. 인신매매 조직의 중간책이었습니다. 여론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볼코프 통신이 실은 볼코프 본인 소유 언론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가짜뉴스 제조 공장이었어요. SNS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였네, 볼코프가 조작한 거였어.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감정에 붙어요. 하지만 감정은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기록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카자흐스탄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볼코프 인력개발 대표 볼코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불법 인신매매 알선, 정부시설 도청, 허위정보 유포, 해외 범죄 조직과의 공모입니다. 볼코프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피의자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저는 한국 협상단을 다시 봤습니다. 이들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증거로 목을 조였습니다. 정치 싸움을 법 집행으로 바꿨죠. 이게 국가의 격입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있습니다. 볼코프는 체포됐어요. 가짜뉴스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여전히 계약에 묶여 있었죠. 출발일까지 이틀. 11월 17일이 코앞이었습니다. 판은 뒤집혔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습니다. 2일. 출발일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7일 오전 6시. 300명을 태운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는 시각이었죠. 볼코프는 체포됐어요. 하지만 계약은 살아있었습니다. 볼코프 인력개발은 법인이었고 법인은 계속 작동했죠. 11월 15일 밤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파벨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파벨 씨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끊겼습니다. 10분 뒤 또 왔죠. 내일부터 집 앞에 사람이 나갑니다. 협박이 구체화됐습니다. 다른 청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민원이 들어갔죠. 고려인 커뮤니티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11월 16일 새벽. 고려인 공동체 회의가 열렸어요. 100명 넘는 어른들이 모였죠. 청년들을 보내야 하는가, 막아야 하는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싸웠어요. 고함쳤습니다. 울었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1937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다.
화물열차에 실렸다. 지금도 똑같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죠. 저는 이 보고를 받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적을수록 인간은 잔인해지죠. 그 사이 카자흐스탄 정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러시아 대사관이 카자흐 외교부를 불렀어요. 볼코프 체포는 내정 간섭이다. 즉시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재검토하겠다. 협박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죠.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러시아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까? 들어주면 주권이 무너집니다. 안 들어주면 국민이 추위에 떨립니다. 한국 협상단이 불려갔습니다. 카자흐 외교부 장관이 물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한국 차관이 답했습니다. 즉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 다변화 투자, LNG 공급망 구축, 신재생 에너지 협력. 3년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3년. 카자흐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3일입니다. 3년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한국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피해자 명단. 카자흐 장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 17만 명의 기록입니다. 이름, 출생지, 가족관계까지 복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죠. 이게 왜 지금 중요합니까? 과거엔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300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중앙아시아 전체 고려인 5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혈통으로. 장관이 숨을 멈췄습니다. 카자흐스탄이 300명을 지켜주신다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기억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전해 듣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동정을 팔지 않았죠. 역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카자흐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에서 한국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카자흐스탄의 결정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그건 카자흐스탄이 판단할 문제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11월 17일이었죠. 48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돼요. 11월 17일 새벽 5시. 출발 1시간 전이었습니다. 300명을 태울 버스가 대기 중이었죠. 운전사들은 엔진을 켜두고 있었어요. 파벨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는 이미 쌌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카자흐스탄 대통령 집무실. 긴급 회의가 끝났어요. 밤새 이어진 회의였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결정했다. 오전 6시. 카자흐스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어요.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단상에 올랐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검찰총장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국민 여러분. 지난 72시간 동안 검찰은 긴급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증거 자료가 나왔죠. 첫째. 볼코프는 정부 회의실에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도청 장치 사진이 공개됐어요. 손톱만 한 크기. 화면에 크게 확대됐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볼코프는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1인당 5,000달러씩 300명치. 총 150만 달러죠. 송금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날짜, 금액, 송신처, 수신처. 모두 명확했어요. 셋째.
볼코프는 가짜 언론사를 만들어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한국 노동 착취 보도는 조작된 기사였습니다. 볼코프 통신 등록 서류가 공개됐어요. 대표자 이름에 볼코프가 있었죠. 검찰총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볼코프는 고려인 300명을 불법 인신매매 목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전쟁터 투입이 목적이었죠.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23조, 24조, 25조.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죠. 따라서 고려인 300명은 피해자입니다. 검찰총장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300명을 보호합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해요. 여권을 반환합니다. 선택은 그들의 자유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검찰총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식 사과합니다. 우리는 고려인을 지키지 못했어요. 1937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건 국가의 실패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국민이에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국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분 뒤 파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권 반환 통보입니다. 오전 10시 출입국 사무소로 오십시오. 파벨이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이번엔 안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300명 전원에게 같은 전화가 갔어요. 버스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로 방향을 틀었죠. SNS가 폭발했습니다. 볼코프 체포됐네 가짜뉴스였어. 한국이 구한 거야? 여론이 하루 만에 다시 뒤집혔어요. 오전 10시. 출입국 사무소. 300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여권을 받았죠. 파벨이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8일 만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자유야. 환호가 터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권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남았죠. 11월 17일 오후. 한국 대사관이 공지를 냈습니다. 특별기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분만 신청하십시오. 강요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300명에게 넘어갔어요. 저는 한국 협상단을 다시 봤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강요하지 않았죠. 선택권을 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300명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11월 18일. 300명 중 287명이 신청했습니다. 특별기와 신청서에 서명했죠. 13명은 카자흐스탄에 남기로 했어요. 한국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287명. 가족 포함 약 600명. 출국 허가가 나왔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속 처리했죠. 보통 한 달 걸리는 절차가 3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민간 항공기를 전세냈습니다. 600명 전원을 태울 수 있는 규모였죠. 비용은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멈췄습니다. 전세기. 난민도 아니고 외교 사절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보통 국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죠. 비용을 절감합니다. 메시지였어요. 당신들은 화물이 아니다. 귀환하는 국민이다. 11월 21일 오후 3시. 알마티 국제공항. 600명이 모였습니다. 캐리어 몇 개, 낡은 가방, 보따리. 짐은 많지 않았어요. 100년 떠돌이 삶은 가벼웠죠. 파벨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1937년 강제이주 때 증조할아버지가 받았던 추방 명령서가 들어있었죠. 공항 출국장. 한국 영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환영합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600명 전원이 자리에 앉았죠.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비행 시간은 약 6시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다시 말했죠.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돼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600명이 울었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서. 저도 초대받았거든요. 증인으로.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130년 만의 안도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멀어졌죠. 11월 21일 밤 11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0명이 내렸죠. 입국장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130년 만에 귀환을 환영합니다. 외국인 입국이 아니었어요. 귀환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박수쳤죠. 조용한 환영이었습니다. 파벨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여권을 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고 도장을 찍었죠. 어서 오세요. 집에. 파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어요. 심사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주가 아니라는 걸. 귀환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난민을 봤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그들은 숨었어요. 조용히 입국했죠. 하지만 이 600명은 달랐습니다. 환영받으며 들어왔어요. 국민으로 들어왔습니다. 마그누스의 마지막 판단. 저는 20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국가는 늘 계산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죠. 이익과 손실, 비용과 효과, 냉정한 숫자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가장 손해보는 선택을 했어요. 300명을 위해 외교 마찰을 감수했고 돈을 썼고 시간을 쏟았고 역사까지 꺼냈죠. 이건 계산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국가란 위기 때 누구의 편에 서느냐로 증명되죠. 한국은 그날 300명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게 국가라는 걸.